자의가 사실은 정말 자의였을까요? 그 아이들이 동의를 한 것일까요? 가해자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서도 하지 않았다. 검찰에서도 하지 않았다. 성폭력을 동의한 건 아니잖아요. 강간을 동의했던 건 아니잖아요. 피자 두 쪽에 동의한 거지. 전 동의한 적이 없이 그 집까지 유인됐어요. 아이들을 처벌하라는 말씀에 앞서서 어른들부터 어떻게든 생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에게 이제 처음에 강의를 요청을 하셨을 때 성범죄와 연관된 주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강의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보니까 비동의 간음죄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가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한정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전반에 걸쳐서 두루두루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동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동의라 하면 태반은 이제 사건화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의 이제 동의에 대한 의사가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건화가 되는 이제 그 성폭력에서 이제 뭐 피고인 또는 이제 가해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고 이제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만약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무시됐던 것은 피해자 쪽의 의사는 형사 절차에서 제대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는 못했다. 이런 이제 생각에서 지금 동의가 왜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이제 동의를 따지게 되면 결국은 성적인 자기결정권과 굉장히 밀접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연관을 해서 봤을 때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하면 사실은 유지되기가 어려운지,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미성년자의 이제 성폭력 사건을 볼 때 우리는 가정하기를 미성년자들도 청소년이기만 하면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자유롭게 합리적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거나 또는 이제 본인의 의사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조금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N번방 이야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N번방 사건을 들여다보시면서 참 특이하다, 이상한 일들을 얘네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N번방의 이제 그 사건은 여러 가지 역할을 이제 수행하던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N번방을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운영했던 자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가 집중적으로 지금 N번방 사건의 주 책임자, 그런 종류의 이제 어떤 집단 성착취죠. 사이버 공간 속에서 그런 이제 일들을 벌인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수익은 어디에서부터 발생시켰는지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수익을 발생시킨 사람이 바로 기성세대들입니다. 연세들이 꽤 많으시고요. 결국은 회원 등록을 받아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터득한 이제 박사방의 주범이었던 조주빈이 집중적으로 이제 회원 등록을 받아서 운영이 됐던 게 텔레그램의 이제 비밀 채팅방 박사방이라는 거고요. 그 전에 물론 여러 개가 있다 하여 사실은 N번이라는 이제 미지수를 써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N이란 타이틀이 달려 있는 비밀 채팅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해서 N번방 사건들이다 하고 이제 통칭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났는데 디지털 공간 속에서 그 안에는 이제 주된 일종의 뭐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계층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N번방 사건으로 이 소비 계층은 아직까지 처벌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N번방은 진행 중입니다. 일부가 뭐 사법적인 개입에 의해 가지고 발각이 돼 가지고 처벌을 받기에 이르렀지만, 지금 처벌을 이제 받는 대상자는 사실은 몇십 명에, 기껏해야 아무리 많아도 몇십 명에 불과한 거고요. 주된 이제 처벌은. 나머지 유저들은 지금도 플랫폼을 바꿔가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제 텔레그램의 수사 공조를 집중적으로 요청하는 시즌에는 뭐 어떤 다른 플랫폼으로 모두 이동을 해가지고 또 그와 같은 성착취물을 소비하고 있다거나, 이런 이제 숫자가 총 아마도 적어도 이제 한 15,000명 정도는 그런 헤비 유저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리고는 이 유저들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웹하드 사건에서도 이 유저들이 거의 비슷한 이제 구성원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제 성착취물을 소비하고 있는 계층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양진호 사건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양진호는 성범죄란 타이틀을 달고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건 결국은 성착취물들을 본인의 이제 웹하드에다가 무차별적으로 이제 올라가도록 그냥 헤비 업로더들은 내팽개쳐 놓은, 어떻게 보면 책임의 뭐 방기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하드 사건 이후로 이제 경찰에서는 주기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365일 24시간을 감시 감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경찰의 감독이 느슨해지면 이런 이제 성착취물이 다시 국내 웹하드에도 집중적으로 올라오면 또 이제 헤비 유저들이 그거를 새로운 성착취물들을 다운을 받아서 흥미롭게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문제는 수사가 국내에 있는 뭐 서버나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회사들은 압수수색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해외로 나간 게 그게 이제 텔레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유저들은 플랫폼을 바꿔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는 더 이상 파일이 필요가 없죠.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굳이 이제 뭐 그런 취향이 있어도 옛날에는 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증거로서 나중에 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면 할수록 이런 종류의 범죄들은 더 인스턴트하게 순식간에 하이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좀먹을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외에 이런 플랫폼들이 있거나 말거나, 문제는 가해자도 한국 사람이고 피해자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의 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저들을 이제 엄벌을 하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나, 사실은 이렇게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쉽게 접근하고 사용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사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 이 중에 뭐 직접 촬영을 하거나 유포를 하는 자가 있지 않고서는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 본 것만으로 처벌을 하거나, 이건 현재로서는 사실 무지하게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들에 의해서 주로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자들이 꽤 많이 확인이 됐어요. 수십 명의 이제 수십 개의 성착취물을 스스로 제작을 해서 필요한 이제 공간이라는 곳에 스스로 제공을 한 여성들이 있는데요. 이 여성 피해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공교롭게도 10대가 많습니다. 10대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해서 피해가 집중된 이제 주요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중학생 정도의 연령인 아이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은 그러면 대체 왜 자신의
자신의 몸에다가 스스로의 카메라로 이런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결국은 제공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다 같이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몸을 찍어서 촬영해서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을 한 이런 이제 행위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연 피해로 보았는가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종류의 이제 소위 조건 만남이든 이제 미성년자 성매매든 또는 연장선상에서 동영상이든 이런 이제 것들이 발생을 하면 가해자들도 처벌하고 그 피해 아동들도 그냥 다 처벌해서 우리의 관심사에서 그냥 사라지게 우리의 뇌리를 뭐 이렇게 좀 괴롭히지 않도록 다 처분해 버리는 게 우리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 참여자들 또는 성폭력 피해자들조차도 사실은 그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하면서 그냥 다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부 보호 처분의 대상자가 돼서 그런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은 아동보호시설이나 청소년 시설이 아니고요. 이런 피해자들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찰소에서 발견이 되고, 아마도 자유형을 이제 받게 되면 소년원에서 발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여자아이들도 한꺼번에 다 처분하는 게 우리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해봤자, 도와주세요 하고 112에 신고를 해봤자 사실은 처분이 너무 분명한데, 내가 응했다고 내가 의사를 동의를 해서 그 이제 불법 행위들에 나도 참여한 공범이라고 나를 처분할 게 너무 뻔한데 도대체 누가 과연 이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겠는가,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였어요, 수사 초기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신고를 안 해서 피해자를 발굴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략을 썼느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호소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피해를 이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아이디가 없으면은 사실은 정말 활동하기가 어렵고, 그 아이디가 범죄에 노출이 되면 그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을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와 아이디가 다 빠져나가서 성착취의 피해자를 당한 아이는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살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모든 개인정보 더하기 외모, 그러니까 어떤 그 신체적인 특징까지 전부 오픈이 됐기 때문에 문 바깥을 공포스러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얼굴을 알아볼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심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N번방 이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자 이제 주민등록법상에 이제 주민등록을 새로 발급을 해주는 절차를 대폭 이제 짧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아마도 굉장히 아이들에겐 유인이 됐을 겁니다. 새로운 번호를 받고 새로운 아이디를 받으면은 본인의 이제 신원을 조금이라도 이제 비밀에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양한 종류의 이제 피원 지원 이제 노력과 함께 아이들이 삭제 지원도 해준다고 하고 국가에서 무료로, 그리고는 주민등록증도 다시 발급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신고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신고한 아이들이 꽤 여러 명이 지금 뭐 수십 명은 일단은 넘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체가 조금씩 이제 물 위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 이제 N번방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영상물을 찍을 때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찍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의가 사실은 정말 자의였을까요? 성범죄가 정말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동의를 한 것일까요? 이 아이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자신의 성착취물을 찍었습니다. 자신의 카메라로. 그런데 비명 한 번 또는 뭐 이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지금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이제 강간죄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에 비하여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 성립하도록 하는 굉장히 그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번방 사건의 미성년자 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폭력도 없고 협박도 뚜렷하지 않아요.
뭐 죽이겠다는 협박 정도는 해줘야 협박으로 취급을 받는데 그냥 뭐 밤길 조심해 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이미 나의 모든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간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너희 엄마 10년 전 주소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만 보내줘도 10년 전 이사를 하고 여러 번 이사했는데 10년 전 주소만 알고 있다는 사실로도 우리 엄마가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을 아이들은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형법상의 협박이라는 것의 구성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바보 같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심지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지가 알아서 그렇게 착취를 당했냐, 너희 탓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의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성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게 매우 이제 그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기억이 나는 것들을 잠깐씩 얘기를 드려보자면요. 아동 성범죄가 이제 먼저 주목을 받았었죠. 그 아동 성폭력 살해된 사건들은 꽤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 들어서도 뭐 제주도의 혜승이라는 어린이도 사망했고요. 그리고는 안양에서 혜진이 예슬이도 강간 살해당했고, 뭐 용산 뭐 신발가게 어린이도 뭐 살해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강간 살인에 의한 살해된 아이들은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2007년도, 2008년도에 들어서야 아주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생존 피해자들 때문입니다. 사망 피해자들은 언론의 주목을 잘 받지 못해요. 기껏해야 끔찍한 사건이라고 일주일 정도 뭐 굉장히 냄비 끓듯이 보도를 하다가는 그냥 일주일만 지나면 사람들이 그 다음 이슈로 옮겨가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이게 이제 너무나 많은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심각한 우리나라의 제도의 결함 때문에 사망하는 건데요. 어쨌든 주목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존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건이 조두순 사건입니다. 거의 사망 지경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고 아이가 뭐 다행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제가 느낄 때는 가장 중대한 사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두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두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이 금년도 말에 출소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두순의 이슈가 다시 한번 컴백을 하면서 온 사회가 다시금 이제 성범죄와 연관된 여러 가지 관리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고요. 만에 하나 2021년이나 22년에 조두순이 인터넷 조건 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아동 내지는 청소년 성매매를 시도했다. 그러면 그때가 가지고 또 한 번 N번방 사건과 같은 또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연관된 이런 사건들이 2022년, 2023년 정도엔 다시금 컴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뭐 한 십수년 내지는 앞으로 한 십수년 동안은 지금 이런 사건으로 계속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예견이 되고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지금 이 문제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두순의 피해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면 조두순은 금년도 말에 아마 조용히 출소를 하여 전자감독을 받으면서 조용히 본인의 연고지에서 생존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당장 조두순은 피해 아동이 이제 성인이 다 됐는데요.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피해자들의 안전은 대체 어떻게 담보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슈가 다시금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양진호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가장 피해를 심하게 당했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도 사실은 피해자가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채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요. 지금 이제 N번방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관심이 있는 이유는 생존 피해자 때문입니다. 중학생 생존 피해자가 본인의 수십 개의
피해자의 성착취물 스스로 제작한 거죠. 촬영도 스스로 하고 유포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넘겨줬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고 현행법은 그렇게 적용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그러면 뭐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그러면 공범이냐 하고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피해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매한 부분들에서 이 생존 피해자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굉장히 앞으로 많은 것들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당장 이 아이는 피해자로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고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더 이상 보호 처분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차원에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참 허술하게 짝이 없는 법과 제도를 가졌었다 하는 점을 다시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생존 피해자들이 결국은 이 많은 제도와 법들을 고쳐나가고 있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들의 목소리에 꼭 귀를 기울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과 연관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슬라이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의 정의 부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강간죄가 성립을 하려고 그러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두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가해자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서도 하지 않았다. 검찰에서도 하지 않았다. 법원에서도 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의 진술은 언제나 일관성 있습니다. 만약에 진술 신빙성의 기준을 일관성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한다고도 판단될 수 있는 것이 2000년대 초반의 문제였습니다. 조두순 사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조두순은 결국에는 뭐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서도 하지 않았다 하면 하지 않은 것이 되는 시절이 사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전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원스톱 센터, 해바라기 센터로 다 통합됐지만 조두순의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피해를 입증해야 됐고요. 검찰에서도 피해를 입증해야 됐고요. 법원에서조차 본인이 출석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증을 하고 처벌의 의지를 밝혔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친고죄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말 처벌해 주세요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시대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피해자들에게 입증의 책임, 뭐 처벌의 의지 이런 것들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다 부과한 데는 과거에 뭐 1980년대, 90년대 이제 여러 가지 그 문건들을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친고죄가 왜 필요하냐? 그것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다, 이런 문건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럼 왜 피해자들을 위해서냐?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게 당연지사 아니냐? 그러나 많은 이제 법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피해자가 당한 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집안의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이 이제 뭐 소송이 진행이 되면 누가 피해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비밀 유지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피해자 자신이 하는 게 맞다. 이게 친고죄가 유지됐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고죄를 폐지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이제 국회에다가 요구를 했지만 그때마다 토론장에서 이제 피해자를 위해서 결국은 친고죄를 유지하는 게 맞다. 이런 토론들이 아주 버젓이 이루어졌던 게 사실은 뭐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사라지게 되느냐? 이게 사실은 조두순 사건 때문이에요. 피해자에게 일말의 책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린애를 처참한 피해를 준 사람을 처벌을 안 하면은 그거를 뭐 그 강간 사건을 강도 사건처럼 살인 사건으로 처리를 안 하면, 살인 사건처럼 처리를 안 하면 그럼 형사사법제도는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짓을 처벌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나쁜 짓을 당한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도대체가 이게 상식적이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친고죄가 폐지돼서 결국은 나중에 2010년대 넘어서야 이제 성인에 대한 친고죄도 폐지되는 게, 그게 지금 강간죄고,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 그래도 여전히 폭행이나 협박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을 그나마 강간을 당하던 시절에
흉기를 들고 목에다 들이댔던 흉기가 발견됐다. 그러면 협박이 쉽게 입증이 되겠죠. 또는 이제 멍든 자국이 있다. 뭐 온몸에 멍든 자국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폭행도 입증이 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증의 책임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피해도 당하고 형사 절차를 위해 가지고 입증도 책임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고소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뭐 내가 이렇게 맞았어요 하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끝까지 재판정까지 의지를 유지해야 이게 이제 뭐라도 하여튼 벌금 처분이라도 나오던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친고죄가 폐지돼 가지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 대하여서는 진술을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해바라기 센터에서 한 회 충분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CD를 구우면 그것이 그냥 증거로서 법정까지 제출되는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폭행이나 협박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게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폭행이나 협박을 따지지 않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연령입니다. 의제강간 연령이 13세 미만까지였기 때문에 12세 이하인 아이들에 대하여서는 아저씨가 아무리 유인하고 아무리 선물 공세를 하고 그래도 강간을 하면 무조건 나이로 따져가지고 의제강간으로 성립을 해서 강간죄 적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취약한 나이가 있는데요. 그게 몇 살이냐? 성인은 그래도 자기 방어 능력이 있고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나이가 만 13세에서 결국에는 만 18세 정도까지의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 중에는 자신이 당한 피해를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해서 당하는 피해가 워낙 많아요. 일단 가출을 하고 또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도 깔기도 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밤 잘 곳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을 놓고 결국에는 네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일단 의제강간 연령이 넘었으니까 네 몸뚱아리를 네 카메라로 네가 찍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의 자의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너는 13살이니까. 이게 N번방 피해자들 중에 유달리 중학생이 많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내버려둬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각심들이 일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강간 연령을 높이는 지경에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폭력이나 협박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피해자들의 동의 여부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아이들이 피해를 당할 때 성폭행에 동의하는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애시당초에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유인을 당해서 또는 상당히 위협을 했는데 협박의 증거는 분명하지 않은데 위협적인 느낌이 들어서, 또는 어떤 사건들은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방어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더군다나 장애인들은 더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럼 성범죄가 인정이 되겠느냐?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008년도에 당시에 최영희 의원 입법 그러니까 개정안이었는데요.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성폭력 조사 시에 무조건 전문가를 참여시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전문가들이라도 참여시켜가지고 이게 정말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라. 예컨대 지적장애가 있어서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집에 갈래? 그 순간에 성폭력 당할래? 이런 얘기가 아닌데, 문제는 자기 발로 모텔을 함께 간다거나 또는 아저씨 집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CCTV 영상이 있으면 자발적 의지를 입증하는 단서로 써가지고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동의를 안 했는데 동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은 오늘날도 계속 발생합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모르는 아저씨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를 걸어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통 아저씨들이 처음부터 너를 성폭행하겠다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은 없고요. 제가 봤던 어떤 이거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기 전 사건이었는데,
게임이 있는데 게임도 이제 그 채팅할 수 있는 창이 뜨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이 함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거기서.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올리는 글이 다 브로큰 코리언이에요. 다 이제 깨져가지고 요즘 애들은 그런 이제 그 것들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글들을 보고 이 친구가 아이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너 저녁 먹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시간은 12시가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고요. 엄마는 오후에 나가서 새벽 2시, 3시 돼야 이제 집에 설거지 끝나면 돌아오는 직업을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방과 후에 중학교 2학년 13살짜리 아이였는데 방과 후에 집에 와가지고 혼자서 밥솥 안에 있는 밥을 먹던지 아니면 스낵으로 이제 그 저녁을 대충 때워야 되는 이런 아이였어요. 그리고는 내내 이제 PC만 붙잡고 게임만 하는 그런 이제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시쯤 넘어가지고 이제 너 뭐 배고프지? 우리 집에 먹다 남은 피자 2쪽 있는데 먹으러 올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피자 2쪽이 결국은 성폭행이 된 겁니다. 어디 사세요? 아저씨가 주소도 다 찍어주고 그래서 아저씨 지금 버스가 끊겼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피자 2쪽이 먹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집에까지 와. 택시값 줄게. 그래서 아이가 택시를 집 앞에 나가서 타고 아저씨네 그 찍어진 주소까지 갑니다. 연립주택의 아저씨가 앞에 나와서 서서 기다리고는 둘이서 굉장히 행복하게 아이는 피자 2쪽을 먹을 기대로 아저씨는 드디어는 아이를 하나 유인을 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연립주택에 들어가는 장면은 있었으나 문제는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은 CCTV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렇게 이동을 하면 동의라고 취급합니다. 우리나라는. 피자 2쪽 때문에 유인당했다 이런 취급은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동의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 안에서 아저씨와 둘만 남게 되자 아저씨는 당연히 성폭행을 했는데 이 아이는 처음 이제 경험을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어 가지고서는 소리 한번 당하지도 뭐 지르지도 못한 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불행한 결말이 뭐였느냐면 잠이 든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래서 둘이서 자고 새벽 시간대에 아저씨가 애를 막 깨웁니다. 너 학교 가야지. 너 중학생이랬지. 학교 가야지. 그래서 식탁에 가서 보니까 아침을 다 차려놓고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놨어요. 아이 먹으라고. 그래서 둘이서 행복하게 밥을 먹고는 그리고는 아저씨가 또 택시값을 두고 택시를 태워서 집에 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집에 오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들었던 성교육 강의가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내가 어저께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 같은데 이게 피해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나는 동의를 해서 하는 게 성관계라고 수업 시간에 틀림없이 사랑하면 서로 동의를 해서 밀접한 접촉을 갖는 게 그게 성적인 이제 관계인데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어저께 동의를 안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나의 팔을 꽉 쥐고서는 나를 성폭행을 했는데 옷을 벗기고 그러면 이거를 피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몸에는 폭행의 흔적도 없고 유달리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피자 2쪽 주겠다는 호의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집에 그 근처에 지구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 잠깐만요 하고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지구대로 혼자 뚫레뚫레 걸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찰 아저씨 피해를 당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아저씨는 이제 성매매로 존스쿨 정도를 이제 처벌받았고요. 아이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가지고 보호관찰소를 뭐 6개월 이상 다녀야 되는 이런 지경에 이제 빠지는 게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이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의 이제 문제 의식이었고요. 그 끝에 N번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십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사고방식이 바뀌었겠어요. 유달리 십수년 후에 요즘 아이들은 더 똑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N번방으로 처음으로 텔레그램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대부분 그냥 인터넷 또는 카카오톡, SNS들을 통해 가지고 프로필을 올리면 아저씨들이 접촉해 옵니다. 굉장히 이쁘게 생겼다. 나와 좀 이야기를 나누자. 너가 이쁜데 모델도 시켜줄게. 뭐 연예 기획사 필요해? 그러면은 나하고 연락해.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제가 슬라이드에 아마 여기에 그 다음 접촉 단계에 대해서 아마 6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 아저씨들이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인을 깔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인이 뭐냐? 라인 일본 회사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서버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라인을 깔면 상당 부분 나중에 수사 협조가 국내 회사보다는 어려울 것을 알고 이렇게 이제 라인을 깔아라 합니다. 그러면 사진을 좀 보내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연예인 모델을 좀 시켜주려 그러는데 알몸 사진이 필요하다. 한번 찍어서 보내봐. 그럼 자기 몸뚱아리 자기가 찍어서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대화, 이상한 대화들을 나누는데요. 이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들이 얼만큼 일반화가 돼 있느냐? 요즘 초등학생들도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쥐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여러분들 식당 가시면 엄마 아빠 밥 먹고 옆에 아이 앉아 있는데 이 스마트폰 이렇게 켜놓고 애는 그냥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숟가락이 입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이들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밥을 먹이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거의 현실입니다. 그냥 바깥의 세상 모르고 스마트폰이 바깥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위험을 알지 못합니다. 원래 스마트폰에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사진이 노출돼도 그걸 위험으로 느끼지 못하고 연예인들 시켜주겠다고 하면 요새 한류가 유행이니까 애들은 다 연예인 되는 게 꿈이고 그래서 자기 사진들 유출하고 그게 결국은 트위터에서 이런 아저씨들에게 여러 가지 이상한 음란한 이제 동영상까지 다 빠져나가게 된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이제 소위 온라인 그루밍을 우리나라에선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는 이제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만난 아저씨에 의해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건처럼 드라마틱하게 성폭행 피해를 당하는 적은 없고요. 대부분 서로 연애하듯이 대화를 막 라인상에서 익스클루시브하게 둘이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는 웃기는 건 뭐냐면 저희가 그래서 2018년도 여름에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라 그래가지고는 실제로 아이인 척하고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다 깔아가지고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사실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가부의 발주 용역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악성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예컨대 아이들을 성착취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노드의 역할을 하는 게 랜덤 채팅 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성인 것들 찾아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들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지금 그 그림은 산출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는 이 회사 중에 일부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T 첨단 IT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뭐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혜택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번성하고 있던 끝에 나온 게 텔레그램입니다. 그 중에 피해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텔레그램들의 주범, 그 N번방의 주범들에 의해서 유인이 돼서 텔레그램까지 들어가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러한 플랫폼은 그러면 무죄냐? 최근에 무죄가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무죄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직접 저희가 이제 13살 아이를 가장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왜 무죄가 아니냐? 나이가 어릴수록 밑에 인기가 좋습니다. 아저씨들이 무지하게 많이 이제 구애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상한 뭐 본인의 성기 사진도 보내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꾸역꾸역 참고서는 대화를 1시간 정도 나눠주면 쿠폰이 옵니다. 스타벅스 쿠폰도 오고 뭐 선물 무슨 상품권 같은 것도 오고 아이들이 떠나지 않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아저씨들이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든 이 플랫폼에다가 계속 유지하기를 원해서 결국은 그런 종류의 상술로 아이들을 성폭력에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 회사에서는 양준호가 자기네 회사에서 어디서 제일 큰 이득이 나는지를 알았던 것처럼 이 애플리케이션 회사에서도 플랫폼들에서 자기네들의 영업이 무엇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지 매우 잘 알 겁니다. 그 끝에 최신종의 연쇄살인이 존재합니다. 얼마 전에 최신종이 연쇄살인을 했잖아요. 두 번째 여성 부산에서 구한 여자고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구했고요. 그 애플리케이션은 거의 보도방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매매 업은 오프라인을 다 정리를 하고 온라인으로 모두 옮겨갔고요. 그 중에 일부는 IT 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가릴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건 모니터링 껍데기만
그 모니터링 해가지고는 절대 이런 사실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 없고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크웹이나 익스클루시브한 라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가피하게 경찰이 외국처럼 함정 수사 안 하면 알 수가 있나요? 이번에도 처음에 N번방 사건 터졌을 때 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법을 자행하면서 수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 서버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어떻게 이제 힘들게 수사를 하냐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문제는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그 N번방에 실제로 공범으로 가담했던 자들이 나는 참지 못하겠다 아니면 본인이 처벌받는데 형량 협상을 위해 가지고 경찰에 제보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윤곽이 드러난 사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수사 기법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악성 유저들을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다크웹으로 들어갈 수 있게 수사 기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회에서 꼭 N번방의 후속 이제 입법으로 21대에서 이걸 안 해주시면 20대에서 통과된 법률들이 전혀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고요. 뭐 원래 제 강의 안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그러다 보니까 협박이 없는 성폭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기서 조금 그래도 넉넉하게 좀 널리 인정을 해주는 게 그게 위계나 위력입니다. 위계나 위력 사건을 결국에는 이제 뭐 성폭력의 기준으로 만든 데는 결국은 안희정 사건의 희생자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이바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위계나 위력이 어느 정도는 위계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동의 비슷한 걸 했어도 동의라고 인정하지 않고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인정을 해주는 판례들을 이제는 찾아볼 수 있게 이제 된 거죠. 뭐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용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의해서 성범죄를 정의하는 이 해외의 사례, 영미법 국가의 사례들이 도입되면 그러면 아이들도 동의를 성폭력을 동의한 건 아니잖아요. 강간을 동의했던 건 아니잖아요. 피자 두 쪽에 동의한 거지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성폭력을 당할 것을 동의한 게 아니니까 그 아이가 경찰서 지구대에 갔을 때 제가 어저께 당한 건 피해입니다. 전 동의한 적이 없이 그 집까지 유인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로서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호 처분할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동의란 뭐냐?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영미법 국가의 기준을 이제 누누이 이제 여기다 다 적어놨는데 그 기준이 뭐냐? 동의를 동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시려면 두 가지 요건이 꼭 피해 진술 또는 뭐 그 피고인의 진술 속에서 진술 기록이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 안에 지금 이 동의를 구한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피해자는 이렇게 되면 동의가 기준이 되면 피해자는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질 겁니다. 피자 두 쪽만 먹으라고 했어요. 성관계를 제한한 적은 없어요.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 법원에 가서도 아마 이 피해 아동은 저는 그날 성폭력이 있을 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은 저절로 피해자 측에선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동의가 기준이 되면은 이게 이제 피고인 측의 입증의 부담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는 동의를 어떻게 구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이를 유인했던 그 채팅창의 문서 기록 이런 것들 다 이제 살려내가지고 법원에다 제출을 해야 되겠죠, 수사기관에. 그런데 그 안에 지금부터 성관계를 할 거다라는 게 없으면은 동의를 구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동의 절차가 생략된 결국에는 성폭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중요한데 하나는 뭐냐? 동의란 꼭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의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는 지위가 높고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계약직이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잘리고 뭐 역할을 변경시키는 거는 늘상 일어나는 일이고 그럼 사실은 거기다 대놓고 자유로운 의사 뭐 밤중에 담배 두 갑 가지고 와 그랬는데 싫어요. 지금 11시예요. 너 내일 아침에 피세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표명을 할 수 없다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동의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미국 법정 같으면.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을 꼭 충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건이 뭐냐면
본질을 상대방에게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 일어날 일을 꼭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담배 두 갑이 아니고 성관계면 오늘 밤 하루를 같이 보내자 하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기술해 줘야 됩니다. 그게 문자 기록일 수도 있고 뭐 말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진술은 말했던 거를 다시 회상해서 하는 거니까 각자 자기가 있었던 일을 열심히 회상해서 진술하면 돼요. 그 안에서 결국에는 뭐 진술 분석이든 뭐든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동의가 구해진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피자 두 쪽은 상대방에게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을지를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것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사건 13세짜리 여자아이가 피자 두 쪽 때문에 아저씨네 집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던 그 사건은 지금 미국 재판부 같으면은 두 요건에 다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다라고 주장하는 피해 진술은 성폭력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개연성이 무지하게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비동의 간음의 본질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제발 좀 물어보라 이런 거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꼭 뭐 여자들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니까 요즘은 남자 아동도 피해를 무지하게 많이 당해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아동 성애자들 중에 미성년자 아이들 남자 아이들에게 호기심이 있으면은 아이들도 유인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아동은 더더욱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동의 여부가 기준이 되면 남자 아동에게 이 아저씨가 도대체 무슨 과정을 거쳐서 동의를 구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 성관계라는 걸 분명하게 명기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원천적으로 상실된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취급돼도 되는 조항들인데 뭐가 있었느냐? 당연히 강제하거나 손목을 꽉 잡거나 아까 걔는 손목을 꽉 잡혔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협박, 구체적으로 이제 협박은 어떤 게 협박이냐? 칼을 목에다 들이댄 것만 협박인 게 아니고요. 협박은 예컨대 지금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가서 너희 엄마가 퇴근하는 길을 아마 조심하셔야 할 걸 이런 문자도 협박입니다. 그것에 의해서도 성착취를 얼마든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성년자들은 아직도 판단 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피싱 피해를 입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다 까발려졌다고 생각하고 보호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착취에 노출이 됐던 거죠. 그리고는 뭐 올드하게 육체적 폭력, 뭐 멍든 자고 이런 건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언어적인 협박 이것도 이제 협박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원천적으로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난 항거 불능이 굳이 아니어도 뭐 성기 삽입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두 개가 뭐냐? 무의식 상태, 잠들거나 하면은 이거는 성폭행이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미국 법에서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미법 국가에서 여기서는 이제 잠들거나 무의식 상태, 약물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버닝썬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건도 등장을 안 했죠. 그런 연유에는 멍든 자국이나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태반이 약물 성범죄를 당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약물 성범죄를 뒤늦게 주장을 해도 입증하기가 무지하게 어렵고요. 머리카락이라도 빼가지고 거기서 무슨 약물 성분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어려운데 문제는 데이트 약물은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몸에 다 흡수가 돼가지고 배설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뭐 배설이 굉장히 빨리 되거나 그래서 사실은 머리카락에서 일주일 후, 뭐 한 달 후에 나오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새로운 신종 약물들이 이제 막 데이트 약물로 사용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성폭력이 맞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거 지적 장애입니다. 지적 장애인들은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지능 정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피자 두 쪽 이렇게 해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여부가 많고요. 손목만 잡혀도
도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사건에 이제 진술 분석하면서 봤던 사건은 서울역 앞에서 어떤 이제 노숙자에 의해 가지고 손목만 잡히고 끌려가는데 그때 왜 그러면 뿌리치고 도주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 이제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은 그 가해자보다 오히려 덩치가 더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 손목을 잡히고 가는 장면을 CCTV로 보면서 이게 네가 너도 동의했으니까 합의하에 이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는 지적 장애인들은 판단 능력이 어른들 같지가 성인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손목만 잡혀도 나의 자유권이 현저히 침해가 되고 내가 도망을 가면 이 아저씨가 금방 따라와서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항 없이 끌려가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에는 성폭력이 인정이 안 된 것들은 뭐 너무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지금 이제 의사 결정 능력이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제 성폭력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가 외국이라고 왜 많이 없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의제 강간 연령을 높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또는 뭐 그 밑에 영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 만 15세, 16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성보호를 하겠다는 거죠. 이 나이에 미만인 아이들이 동의를 한 건 동의가 아니라고 우리는 취급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보호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의제 강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이 연령이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연령을 왜 그러면 만 15세에서 16세로 했는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경험적인 증거, 과학적인 사실에서 유래합니다. 실제로 삐아제라는 프랑스의 심리학자인데 나중에 미국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1900 뭐 전쟁 때부터 1차 대전, 2차 대전 때부터 이제 아동 연구를 해 오던 무지하게 올드한 그런 이제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동 발달, 인지 발달이 이제 전공인데 그분이 연구를 해 보니까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 가지고 어떤 판단 능력에서 질적 차이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추론 능력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뭐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연령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애착 같은 게 꼭 형성이 되면 뭐 꼭 필요하다. 그게 만 5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조절 능력하고 애착이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인지 능력이 이제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지 능력 중에 가장 원시적인 인지 능력은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찰흙 2개를 붙이면 찰흙이 2개가 짤막하겠죠. 찰흙 2개 붙였으니까. 그런데 이 찰흙이 실제로 막 손으로 비벼보니까 굉장히 길다랗게 길이가 무지하게 길어질 수도 있구나. 짧은 거 2개 붙였는데 길이는 오히려 2개 붙인 길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터득하느냐. 실제로 찰흙 놀이를 해서 터득한답니다. 그게 만 12세 정도까지의 구체적 조작기라는 실제로 몸소 체험을 해가지고 세상을 익히는 그런 인지 능력까지는 12살 정도까지 발달을 한대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의제 강간을 이제 인정해 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더 큰 아이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봤더니 인간에게는 형식적 추론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예컨대 우리는 게임 창에 피자 2쪽 있는데 밤 11시에 우리 집에 올래? 라는 문자만 봐도 이 놈이 내 딸을 성폭력을 하려고 꼬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른들은 다 알죠. 위험을 예지하는 능력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 그게 형식적 추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 형식적 추론 능력을 발달하는 과정 중에 습득을 한답니다. 그게 몇 살이냐? 그게 만 15세에서 만 16세인 거예요. 그래서 의제 강간이라 함은 예컨대 이제 강간 피해에 노출이 됐을 때 위험을 예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갖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제 선택을 한 거다라고 간주하는 게 맞으니까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15세에서 16세로 하자. 아마도 그랬던 걸로 보여요. 영미권 국가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그런 이제 과학적인 연구가 오랜 기간 축적될 기회가 없었고요. 갑자기 회방이 되면서 일본의 형법을 기본 틀로 삼았기 때문에 일본의 의제 강간 연령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뭐 금년도까지
변경이 되지 않은 채 기본법이다 보니까 뭐 중요한 거 다 토론해도 아동 인권에 관련된 건 사실 아동이 유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도 민원을 제기 안 하니까 국회에서 사실은 관심을 두지를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N번방 때문에 피해자가 유달리 중학생이 많으니 왜 이렇게 중학교 애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느냐 보니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형식적 추론 능력이 떨어지니까 예컨대 너희 엄마 주소 10년 전 주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밤길 조심하시라고 해라 라는 조언만 해도 그런 권고만 해도 아이들은 그걸 협박으로 느껴가지고 안방 화장실에서 성착취물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마루에서 있는데 그게 이제 온 집안 온 평범한 가정에서도 이제 피해에 노출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N번방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가 국회 1호 청원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청소년들도 스마트폰에 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다 깔려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 아이들은 제가 작년도에 애플리케이션에서 막 이상한 아저씨들이 뭐 추앙을 하면서 성기 사진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그거를 놓고 친구들끼리 막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본답니다. 요새 초등학생들은. 그러면서 아이들이 얘네들은 형식적 추론 능력이 아직 발달을 안 했으니까 이 아저씨들이 원하는 건 성폭행이다라고 생각을 못한 채 아이들이 초등학교 안에서 뭐라고 하느냐 웃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유머라고 신기한 세상이고 재미있다, 이상하다, 뭐 웃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노출돼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형식적 추론이 충분히 발달한 아이들 정도부터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인정을 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간간히 인정 안 된다라고 얘기해도 뭐 너의 자의에 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밑에 아이 또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피해 입은 걸 가지고 네가 동의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동의를 구할 정도의 상황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의제강간 연령을 높여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보호를 해주자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긴 얘기를 이제 그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의제강간 연령을 높이고 이제 N번방 사건에 이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들을 다 피해자로 취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피해에 대해서는 뭐 예방교육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집 아이는 잘 보살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미 피해에 노출된 조건 만남이나 이런데 랜덤 채팅 앱 밖에는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나갈 수가 없는 이러한 이제 성매매에 노출된 이 청소년들은 지금까지는 그나마도 법무부에서 관리를 했어요. 보호청소년으로. 제가 이게 부조리하다고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도 보호관찰소에 그 이제 가출 청소년들이 보호 처분을 받아서 오게 되면은 쉼터로도 보내고 아동보호시설로도 보내고 소년법을 적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처분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금 이제 당분간은 뭐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양산되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당분간은 문제가 되는 청소년들은 누구냐면 이제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처분 청소년이라고 한 아이들 중에 여자 이제 조건 만남에 나선 이 아이들은 이제 피해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요보호 청소년이 이제 보호 청소년이 안 되고 피해 청소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이제 법무부에서 관리를 못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가부에서 위기 청소년으로 포섭이 되는데 문제는 법무부에서 소년을 보호하는 방법하고 여가부에서 소년을 보호하는 방법이 무지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법무부는 강제권이 있고 여가부는 강제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제발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발굴하러 나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도 뭐 피해자로 사건화를 안 해버리면 아이들은 어저께도 성매매를 했는데 오늘도 성매매를 하는 지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그 지경에 놓인 아이들이 그런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소년 사건, 비행 청소년들의 이렇게 추세를 쭉 이제 우리가 추적하다 보면은 IMF 이후에 한 7, 8년 정도가 지나면은 지금 이런 사건들이 막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두 번의 금융난을 겪고 기성세대는 다 중산층이 몰락을 했지만 문제는 그 집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비행으로 범죄 소년으로 마구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 빠져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 아이들이 지금은 20대가 된 겁니다. 이 아이들 중에 길바닥 생활을 4년, 5년씩 한 여자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정말 사회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학업 중단 청소년이 지금 한 30만 이상 된다, 뭐 60만까지에 이른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학업을 이미 중단합니다. 결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학업 중단자가 돼가지고 나이를 막 가출을 해서 가출 패밀리에서 이런 종류의 성매매에 노출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10대 후반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낙태를 하고 막 이런 경험을 하다가 결국은 동반암이 생겨서 20대 부모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제 문제가 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동 학대 치사 사건들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이 이제 사건의 주인공들의 연령을 보면 태반이 20대 초반에 이제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10년 전에는 아동학대로 6명에서 한 7명 정도 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명씩 죽습니다. 30명씩 죽는 데는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젊은 어린 부모들, 이 어린 부모들이 청소년기에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폭력 피해에 노출이 된 끝에, 성폭력 피해에 노출이 된 끝에 어른이 돼서 부모가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사실은 이런 이제 사건들을 불러온다. 아동학대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아동학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더군다나 이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아직은 어른이 안 되고 청소년들로서 길바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길바닥은 척박하죠. 결국 성매매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이 매매 산업이라는 게 이 막대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암 시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으로 다 빠져 들어갑니다. 여자아이들은 가출하면.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처음엔 피해 경험부터 해요. 그런데 집으로는 일단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다 해체가 이미 다 돼버렸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애당초에 나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가출 패밀리 생활을 해요. 같이 몰려다녀요. 왜냐하면 혼자서 성매매 조건 만남에 나서면 죽일 수도 있고 때리고 돈도 안 주고 외상하자 그러고 이상한 진상 아저씨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서 그걸 안 하고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서 하다가 여자아이들끼리 하니까 때리기도 하고 폭행도 하고 이러니까 남자애들을 끼워요. 남자 뭐 조금 더 오빠들을 이제 끼워가지고. 그게 뭐냐? 그게 성매매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조주빈도 성인 남성들을 위협하고 돈을 뺏었잖아요. 그런 협박이 그게 바로 조건 만남 같은 겁니다. 조건 만남인데 이제 조건 강도가 되는 거죠. 조건 만남 한다고 하고 모텔에 올라가서 이제 동영상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 아저씨들을 협박하는 거죠. 조주빈이 협박했던 그런 이제 방법은 온라인으로 옮겨 붙은 거고요. 아이들이 어른을 협박하는 방법은 뻔합니다. 그게 이미 십수년 전부터 조건 강도라는 것으로 이미 일반화된 패턴이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 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막 큰 돈을 주죠. 그 동영상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수백만 원씩 주고 뭐 그게 이제 요번에 뭐 SBS 스페셜에서 아마 그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 안에 보면은 또래 포주가 나와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피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조직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성장한 아이들은 다시 임신과 출산, 뭐 낙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유지되려면 더 어린 아이들을 조직에 편입시켜야 돼요. 그게 또래 포주가 되는 길입니다. 원래는 다 피해자들이었죠. 그래서 성매매 알선 강요죄로 여자 소년원에 오는 여자아이들,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인데 여자아이들의 피해자들은 그 성매매 알선 강요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들, 더 나이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집단 폭행 사건들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서 맨날 형사처벌 연령 낮춰라 이런 종류의 주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대부분의 집단 폭행 사건들은 보호관찰 처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는 아이들끼리, 동네 아이들끼리 그렇게 해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학교 폭력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요. 사실은 진짜 심각한 사건들은 이미 학업 중단자들에 의해 가지고 길바닥에서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집단 폭행 사건들, 그중에 뭐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한두 명 끼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게 그럼 대안이 될까?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길바닥 질서가 이 모양인데 기껏해야 13살짜리들을 형사처벌 해봤자 1년에 한 40명 50명 처벌해서 이 바닥이 바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성매매를 그냥 처리를 안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른들은 성매매 업소는 다 단속하죠.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은 금방 포착이 되니까 실적도 올리기 좋고. 근데 문제는 온라인은 단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크웹에서 다 이루어지고 온라인일수록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애들은 희생양이 되기 쉽고 더군다나 어린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위험에 노출된 그냥 방치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만큼 밥으로 쉽게 할 대상자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문제는 이 아이들은 제도권의 교육기관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찾아다니는 서비스 너무 귀찮고 힘들고 위기 청소년으로 넘어가면 아마 관리 안 될 겁니다. 이 아이들은 20대 이상한 엄마들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강의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정말 혼자서 알고 있으면 이거 참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같이 이 문제의식을 같이 제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처벌하라는 말씀에 앞서서 어른들부터 어떻게든 생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빈틈을 업체들이 불법 수익을 노리는 사람들도 꽤 많다 하는 점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링 같은 거를 제대로 못하는 기업은 전 생존해서는 안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업체가 불법적으로 이득을 내는지 합법적으로 이득을 내는지도 모르는 업체가 왜 그 기업을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 부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